멋진 신세계 제18장.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존! 욕실에서 불쾌한 소리가 났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났는지 이유를 빤히 알만했다. 뭐 잘못됐나요? 헬르몰츠가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듣기 싫은 소리가 두 차례 더 반복되더니 잠잠해졌다. 그러더니 딸그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아주 헬쑥한 얼굴의 야만인이 나왔다. 이런. 헬르몰츠가 걱정스럽게 소리쳤다. 당신 정말 심하게 아픈 모양이군요. 존! 무얼 잘못 먹었나요? 버나드가 물었다. 야만인이 머리를 끄덕였다. 난 문명을 삼켰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난 식중독에 걸렸고 불결해졌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난 나 자신의 사악함을 삼켰어요. 그랬겠죠. 한데 그게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내 얘긴 조금 아까 당신은 이제 난 깨끗해졌어요. 야만인이 말했다. 겨자와 더운 물을 좀 마셨죠. 두 사람이 놀라서 그를 빤히 쳐다봤다. 그럼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버나드가 물었다. 인디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자신을 정화시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한숨을 지으며 이마를 손으로 쓸었다. 몇 분 쉬어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상당히 피곤하군요. 글쎄요. 그야 당연하겠죠. 헬르몰츠가 말했다. 잠깐 침묵을 지킨 다음에 우린 작별 인사를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어조를 바꾸어 말을 계속했다. 우린 내일 아침에 떠나요. 그래요. 내일 아침에 떠나죠. 버나드가 말했다. 야만이는 자포자기한 새로운 표정을 그의 얼굴에서 읽어냈다. 그건 그렇고요, 존.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앞으로 내밀고 야만인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그가 말을 계속했다. 어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는 얼굴을 붉혔다. 너무나 창피합니다. 목소리가 갈팡질팡 하는데도 그는 말을 계속했다. 정말로 어찌나... 야만인이 말을 가로막고 그의 손을 잡더니 다정하게 꼭 쥐었다. 헬르몰츠가 나한테 정말로 잘해줬어요. 잠깐 침묵을 지킨 다음에 버나드가 다시 말을 이었다. 헬르몰츠가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나는... 그만해요. 그만해. 헬르몰츠가 반박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들에게 닥친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슬픔은 서로 사랑한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바로 그 슬픔으로 인해 새 젊은이는 행복했다. 나는 오늘 아침에 통제관을 만나러 갔었어요. 마침내 야만인이 말했다. 뭐하러요? 혹시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섬으로 가도 되는지 물어보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헬르몰츠가 솔깃해서 물었다. 야만인이 고개를 젓다. 허락해주지 않더군요. 왜요? 실험을 계속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난 못하겠어요. 갑자기 화를 내며 야만인이 덧붙여 말했다. 난 다시는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모든 통제관들이 붙잡고 매달려도 안 된다고요. 나도 내일 떠나겠어요. 하지만 어디로요? 다른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야만인이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 곳이나요. 상관없어요. 혼자 있게만 된다면요. 하행 항로는 길드퍼드를 출발해서 웨이 계곡을 따라 고달밍으로 간 다음 밀퍼드와 위틀리 상공을 지나 하스미어로 계속 가서 피터즈필드를 거쳐 포츠머스 쪽으로 향했다. 하행과 거의 평행을 이루며 상행 항로는 워플스텐, 텅햄, 퍼햄, 에스테스 그리고 그레이쇼트 상공을 지나갔다. 폭스백과 하인드헤드 사이에는 두 항공로가 겨우 6-7km밖에 안 떨어진 지점들이 있었다. 돼지의 등처럼 굽은 산등성이 영국 본토의 모양은 앉은 돼지의 옆모습처럼 생겼음.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의 주서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 돼지의 뒤통수처럼 생겼음. 그래서 동물농장에서 약간 그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돼지로 묘사됐나봐요.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조심성 없는 항공사들은
특히 야간이나마 소마를 반구렘쯤 초과 복용을 했을 때면 자칫 실수를 범했다. 여러 차례 사고까지 일어났었다. 심각한 사고들이었다. 그래서 상행선을 몇 킬로미터 서쪽으로 우회시키기 위한 결정이 내려졌다. 그레이쇼트와 통햄 사이에서는 4개의 폐기된 항공 등대가 포츠머스로부터 런던을 연결하는 옛 항공로의 이정표 노릇을 했다. 그곳의 상공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지금 헬리콥터들이 끊임없이 윙윙거리고 폭음이 울리는 지점은 세일본과 보든과 펜햄의 상공이었다. 야만인은 퍼트맨과 에스테드 사이의 언덕 꼭대기에 세운 낡은 등대를 은둔처로 선택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서인지 건물은 상태가 아주 좋았다. 전 그것을 둘러본 야만인에게는 거의 지나칠 정도로 편안하고 문명화되고 사치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는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더욱 힘든 극기수련과 더욱 완전하고 철저한 정화를 이루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함으로써 양심을 달랬다. 그는 은둔처에서의 첫 밤은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보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죄를 지은 클라우디우스가 용서를 빌었던 하늘의 기도를 드리고 햄릿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과 왕비를 차지한 인물. 이어서 주니어로 아오나 윌루나에게, 예수와 푸콩에게, 그리고 그를 보호해주는 동물인 독수리에게 기도를 드렸다. 때때로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듯 두 팔을 벌렸고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부르르 떨릴 때까지 한참 동안 팔을 벌린 채로 서서 버텼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못 박혀서 얼굴에서는 땀이 마구 쏟아져 내리는 동안 이를 악물고는 오, 저를 용서해 주소서. 오, 저를 순수하게 만들어 주소서. 제가 선하게 되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고통 때문에 기절할 지경에 이를 때까지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기도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등대에서 거처할 자격을 얻었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창문에는 아직 유리가 멀쩡했고 발판을 딛고 올라서서 내다본 경치가 지나치게 훌륭해서 아직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가 등대를 선택했던 바로 그 이유가 이제는 당장 다른 어떤 곳으로 가야 할 이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가 이곳에서 살기로 결정했던 까닭은 경치가 참으로 아름다웠고 이 좋은 위치에서 바라보니 마치 신성한 존재의 구현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자신이 뭐라고 날이면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아름다운 광경의 흡족함을 누려야 하는가? 어디가 대단하다고 자신의 신이 존재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에게 양심적으로 어울리는 적절한 거처는 누추한 돼지우리나 땅속의 컴컴한 구덩이 정도가 고작이었다. 고통스럽게 긴 밤을 보낸 다음이라 몸이 뻣뻣하고 아직도 통증이 느껴졌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속으로는 안심이 된 그는 등대의 발코니로 올라갔어. 그가 삶의 권리를 되찾은 눈부신 헤드디의 세계를 둘러봤다. 북쪽으로는 호스베크의 기다란 백악 상등성이가 막아섰으며 그 너머 동쪽 끝에서는 길퍼드의 마천루 7개가 드높게 솟아올랐다. 고층 건물들이 눈에 띄자 야만인은 얼굴을 찌푸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밤이면 기하학적인 성좌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건물들과 차츰 타협을 이루게 됐다. 주광 조명을 받아 빛을 발산하는 건물들이 모양이 달라지면서 마치 손가락으로 그 손짓의 의미를 영국에서는 지금 야만인 이외에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늘의 드높은 신비를 엄숙하게 가리키는 듯했기 때문이다. 등대가 위치한 모래 언덕과 호그스백을 갈라놓은 계곡 안에는 9층 높이의 곡식 창고들과 닭농장, 조그마한 비타민 D 공장을 갖춘 아담하고 작은 마을,
버트넴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등대의 남녘으로는 황량한 땅이 개진달래 덤불의 언덕을 따라 내려가며 낮아지고 그 아래쪽으로는 호수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골짜기 너머 중간 지점의 숲 위로는 얼스테드의 14층짜리 건물이 솟아올라 있었다. 안개가 낀 영국의 상공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 하인드 헤드와 셀보는 아득하고 푸른 낭만적인 경치로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야만인이 등대의 마음을 끌린 것은 아득한 거리감 뿐만이 아니었으며 가까운 경치 역시 먼 곳의 풍경 못지않게 매혹적이었다. 무성한 숲, 시원스럽게 뻗어나간 개진달래 덤불과 누란가시 금작화 덤불, 스코틀랜드 전나무 숲을 축 늘어진 자작나무 밑에서 빛나는 호수들, 수련, 골풀 등 이런 아름다움은 아메리카 사막의 살벌함에 익숙한 그의 눈에 놀랍기만 보였다. 그리고 또 고적한 인간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가고는 했다. 등대는 체링티 타워에서 비행기로 1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지만 말파이스의 언덕들도 이곳 서리, 영국 남동부 지역의 황무지보다 황량하진 않았다. 날마다 런던을 떠나는 수많은 무리들은 전작골프나 정구를 치기 위해서만 그곳을 떠났다. 버트넴에는 경기장이 없었고 가장 가까운 리만 수상 정구장은 길퍼드까지 가야 했었다. 이곳의 매력이라고는 꽃과 풍경뿐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올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 야만인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서 지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개인 경비로 그가 지급받았던 돈 가운데 대부분은 장비와 도구를 구입하느라 지출했다. 그는 런던을 떠나기 전에 인조견, 양모, 담요, 넉장과 밧줄과 끈, 못, 악교, 몇 가지 연장, 때가 되면 불을 붙이는 송곳을 만들 계획이긴 하지만 당분간 필요한 성냥, 냄비와 번철 몇 개, 씨앗 20여 봉투, 밀가루 10kg을 구매했다. 아니에요. 합성 전분이나 모카 폐기물로 만든 대용 밀가루는 싫다고요. 그가 고집했다. 아무리 그런 게 영양분이 더 많다고 해도 난 싫어요. 하지만 종합 내분비선 비스킷과 비타민이 든 대용 쇠고기를 살 때는 가게 점원의 설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깡통들을 살펴보면서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씁쓸하게 꾸짖었다. 역겨운 문명의 산물! 그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야 정신들을 차리겠지. 그는 분풀이를 하는 기분으로 생각했다. 그에게도 또한 교훈이 되리라. 그는 가지고 있던 돈을 헤아려 봤다. 그나마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이 겨울을 나기에 충분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내년 봄이면 밭에서는 바깥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만큼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리라. 그때까진 언제라도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사냥감이 있었다. 그는 토끼를 많이 봤고 호수에는 물새들이 살았다. 그는 당장 활과 화살을 만드는 일에 적셨다. 등대 부근에는 서양 물풀의 나무들이 자랐다. 화살대를 만들기에 적합한 아름답고 고든 개암나무도 많았다. 그는 어린 물풀의 나무를 베어내면서 일을 시작했다. 가지가 뻗지 않은 줄기를 2m쯤 잘라내고 껍질을 말끔히 벗긴 후 미치마 루인이 가르쳐준 대로 하얀 나무를 한 겹 다듬어서 자신의 키만큼 큰 장대를 마련하고는 가운데 부분은 굵고 빳빳하게 양쪽 끝은 가늘고 유연하게 만들었다. 그는 일을 하면서 벅찬 기쁨을 느꼈다. 무엇이든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스위치를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면 그만이라. 아무 할 일도 없듯이 런던에서 나태하게 여러 주위를 보는 다음이랐어. 기술과 인내를 요구하는 무엇을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장대를 깎아 거의 다 모양을 갖추었을 때 그는 자기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마치 바깥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오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려는 찰나에 정신을 차리고는 흉악무도한 잘못을 범한 자신을 의식하는 순간과 같았다. 그는 죄의식을 느끼며 낯을 불켰다.
그가 이곳으로 찾아왔던 까닭은 노래나 부르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명생활의 더러움으로 더 오염되지 않도록 피하기 위해서였고 순수해지고 선해지기 위해서였으며 능동적으로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화를 깎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가엾은 린다를 잊었고 그녀에 대한 자신의 흉포한 매정함을 잊었고 그녀의 죽음이라는 신비를 구경하려고 역겨운 쌍둥이들이 벌레처럼 떼를 지어 몰려들어 그의 슬픔과 회한뿐만 아니라 신들까지 욕되게 하던 일 따위를 영원히 기억하리라는 맹세를 망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는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며 끊임없이 잘못을 속죄하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런데 지금 화를 깎으며 행복하게 앉아 정말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겨자통을 열고는 불 위에 얹어 끓이려고 불을 좀 부었다. 반 시간 후에 버트넴의 보카nov스키 집단 소속인 델타 마이너스 토지 근로자 3명이 마침 에스테드로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언덕 꼭대기에서 상반신을 노출시키고 임자 없는 등대 바깥에 서서 매듭진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는 젊은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등은 시뻘건 채찍 자국이 수평으로 나 있었으며 상처마다 피가 방울방울 떨어졌다. 화물 자동차를 몰던 운전수는 길가에 차를 댔고 두 동료는 이 해괴한 광경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 하나, 둘, 셋. 그들은 채찍을 후려치는 숫자를 헤아렸다. 8번째, 젊은이는 자신에게 가하던 처벌을 중단하고는 숟가로 달려가서 심하게 토했다. 구토가 끝난 다음에 그는 채찍을 집어들더니 다시 자학을 시작했다. 9, 10, 11, 12. 포드님 맙소사. 운전수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의 쌍둥이 동료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포드님 맙소사. 그들이 말했다. 3일 후에는 시체에 몰려드는 칠면 말똥가리들처럼 기자들이 찾아왔다. 생나무를 떼서 불로 천천히 말리고 굳혀 활을 만드는 작업이 끝난 다음이었다. 야만이는 활을 만드느냐 바빴던 참이었다. 30개의 개암나무 막대기를 깎아 말리곤 끝에다 날카로운 못을 달고 활고자를 꼼꼼하게 다듬어 붙였다. 며칠 전 밤에 그는 버트넴 양계장에서 몰래 닭을 훔쳐내어 이제는 화살을 모두 완성하기에 충분한 깃털을 확보해놓은 상태였다. 처음 도착한 기자들이 그를 찾아냈을 때 그는 화살대에다 깃털을 대기 직전이었다. 기자는 탄력성이 좋은 신발을 신은 덕택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의 뒤로 바싹 접근했다. 안녕하십니까 야만인 선생님? 그가 말했다. 전 라디오 15에서 나온 사람인데요. 야만인이 뱀에게 물리기라도 한 듯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화살과 깃털, 악유 항아리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실례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기자가 말했다. 전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는 인사를 하는 신용으로 모자를 살짝 만졌다. 난로 연통처럼 생긴 알루미늄 모자에는 무전, 수신기와 송신기가 부착돼 있었다. 모자를 벗지 않은 걸 양해해주세요. 그가 말했다. 약간 무거워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라디오 15에서 나온 사람이고. 무슨 일이시죠? 험악한 표정으로 야만인이 물었다. 기자는 지극히 알랑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 질문에 답했다. 그야 물론 우리 독자들이 깊은 관심을 느낄 것 같아서죠. 애교에 가까운 미소를 지으며 그는 머리를 한쪽으로 갸우뚱 기울였다. 몇 마디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야만인 선생님. 그러고는 재빨리 내식을 치르는 듯한 일련의 동작을 거치어 허리에 부착된 휴대용 축전지에 연결된 두 가닥에 줄을 풀어 알루미늄 모자의 양쪽에다 동시에 꽂았다. 그런 다음 머리 꼭대기 중앙에 달린 용수철을 건드리자 안테나가 공중으로 불쑥 솟아올랐다. 이번에는 모자태에 달린 또 다른 용수철을 건드리자 뚜껑을 열면 괴상한 인형이 불쑥 튀어나오는 장난감처럼 마이크가 튀어나와
그의 코와 판뼘쯤 되는 곳에 매달려 덜렁거렸다. 그러고는 귀 위쪽의 수신기 한 쌍을 끌어내리고 모자의 왼쪽에 달린 스위치를 눌렀더니 모자 속에서 어디선가 땅벌이 아득하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어서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자 청진기에다 대고 누가 딸꾹질을 하는 듯 갑자기 삑삑거리고 시근덕거리고 kakak거리는 소리 때문에 윙윙대던 소음이 묻혀버렸다. 여보세요? 마이크에다 대고 기자가 말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갑자기 모자 속에서 종이 울렸다. 당신인가요, 에젤? 난 프리모 멜론인데요. 예, 찾아냈습니다. 이제 야만인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몇 마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야만인 선생님? 그는 버릇처럼 되어버린 매혹적인 미소를 또다시 지으며 야만인을 올려다봤다. 독자들에게 왜 당신이 이곳으로 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어째서 그토록 갑자기 끊지 말고 기다려요, 에드젤? 런던을 떠나게 됐나요? 그리고 물론 채찍 얘기도 해주시고요. 야만인은 깜짝 놀랐다. 그들이 채찍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우린 모두 채찍 얘기를 알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리고 문명세계에 관해서도 좀 언급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문명세계의 여자를 어떻게 생각한다거나 뭐 그런 얘기요. 아주 짤막하게 몇 마디만 해주시면... 야만인은 상대방이 오히려 난처할 정도로 요구를 그대로 따랐다. 그는 정말로 짤막하게 5마디만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는데 캔터베리 합창원 대원장에 관해서 그가 버나드에게 했던 바로 그 5마디 말이었다. 아니, 선 있어. 쨌나. 그러더니 덤빌 테면 덤벼보라는 듯 제법 방어 자세를 잘 취한 기자의 어깨를 잡아 빙글 돌려 세우고는 그의 엉덩이를 노련한 축구선수처럼 냅다 걷어찼다. 8분 후에는 라디오 15의 최신호가 런던 길거리에 깔렸다. 라디오 15 취재기자 신비의 야만인에게 꼬리뼈 걷어채이다. 일면에 실린 제목의 내용이었다. 서리에서 벌어진 대사건. 런던에서 벌어졌더라도 대사건이지. 직장으로 돌아와서 기사의 제목을 읽어본 기자의 생각이었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대사건이었다. 그는 점심 식사를 하려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동료의 미골에 든 멍을 경고로 삼아야 마땅히 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고 뉴욕타임즈, 프랑크푸르트 4차원 연속제, 포디언 사이언스 모니터 그리고 델타 미러 소속의 다른 기자 4명이 그날 오후에 등대로 찾아갔다가 점점 더 난폭해지는 반발의 제물이 되었다. 제12장 266쪽 참조. 미개한 바보같으니라고. 안전하게 떨어진 거리에서 아직도 엉덩이를 문지르며 포디언 사이언스 모니터 기자가 소리쳤다. 당신은 왜 소마를 먹지 않나요? 어서 꺼져요. 야만인이 주먹을 흔들어 보였다. 기자가 몇 발자국 물러난 다음에 다시 돌아섰다. 1~2g만 먹으면 악은 비현실이 돼요. 꽉꽉. 야스톱 까이. 그가 위협적이고 조롱하는 어조로 그따위 헛소리나 하지 말라고 말했다. 고통은 환각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라만인이 말하고는 굵직한 개암나무 몽둥이를 집어들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섰다. 포디언 사이언스 모니터 기자가 헬리콥터로 재빨리 도망쳤다. 그 후 얼마 동안은 야만인을 성가시게 구는 사람이 없었다. 헬리콥터 몇 대가 와서 궁금한 듯 등대 주변을 돌아다니고는 했다. 그는 귀찮을 정도로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활을 쐈다. 화살이 탑승실 바닥을 뚫고 들어가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헬리콥터는 고속 기어를 최대한으로 넣으며 순살같이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다. 그 이후에는 다른 헬리콥터들이 조심을 하느라 적절한 거리를 뒀다. 자신은 마트사키의 처녀에게 구원을 하는 한 남자라고 상상하며 날개가 달린 독충들 따위는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야만인은 짜증스럽게 윙윙거리는 헬리콥터들의 소음을 무시하고
열심히 땅을 일구어 밭을 만들었다. 얼마 후에는 독신들도 따분해진 모양인지 멀리 날아가 버렸고 그의 머리 위 하늘은 종달새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몇 시간씩 조용하기만 했다. 날씨는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고 하늘에서는 천둥이 울렸다. 그는 아침 내내 땅을 파다가 마룻바닥에 길게 누워 휴식을 취했다. 그러다 갑자기 레니나가 생각났다. 그녀가 슬그머니 현실적인 존재로 바뀌더니 구두와 양말만 신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다정한 그대여 라거나 그대 품에 나를 안아줘요 라고 유혹하며 다가왔다. 뻔뻔스러운 환양면! 하지만 그의 목을 휘감은 그녀의 두 팔, 발딱 일어선 젖가슴, 그녀의 입, 영혼은 우리의 입술과 눈에 깃들었나니.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1막 3장 35행. 레니나. 아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반쯤 벌거벗은 몸으로 집에서 뛰쳐나갔다. 대진달래 덤불, 황무지의 언저리에는 하얀 노간주나무 덤불이 늘어서 있었다. 그는 덤불로 몸을 던졌다. 그가 욕망하던 매끄러운 살이 아니라 푸른 가시만이 가득했다. 수없이 많은 뾰족한 바늘끝이 그를 찔러댔다. 그는 불쌍한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려고 몽롱한 눈이 평온할 수 없는 공포가 가득 담긴 채로 숨을 몰아쉬며 두 주먹을 꼭 쥐었던 가엾은 린다를 기억해내려고 했다. 그가 잊지 않겠노라고 맹세했던 불쌍한 린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자꾸만 어른거리는 여인은 레니나였다. 그가 잊어버리겠노라고 다짐했던 레니나. 비록 노간주나무 가시들의 찔린 육체가 쑤시고 아파서 움츠러들기는 했지만 그의 의식은 생생한 그녀의 모습으로부터도 피할 길이 없었다. 다정하고 다정한 그대. 당신도 나를 원했다면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는 기자들이 나타나면 당장 꺼내들고 휘두르기 쉽도록 문가의 못에 채찍을 걸어두고 있었다. 그는 발작적으로 집에 다시 달려가서 채찍을 들어 휘둘렀다. 매듭진 끈이 그의 살을 후벼팠다. 환양년! 그는 마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이 그렇기를 너무나 바라기도 했지만 하얗고 따스하고 향기를 풍기는 오욕의 레니나를 후려치기라도 하는 듯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소리를 질렀다. 환양! 그러더니 절망적인 목소리로 계속 외쳤다. 오, 린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는 나쁜 인간입니다. 저는 사악합니다. 저는 안 돼, 이 환양년아. 족감 영화 회사의 가장 노련한 거물급 촬영기사인 다윈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 이름이죠. 300m 떨어진 숲속에 교묘하게 지어놓은 은신처에 몰래 숨어서 이런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노련함과 인내심이 톡톡히 보상받은 셈이었다. 그는 3일 동안 낮에는 각자 떡갈나무의 밑둥 속에 앉아서 보냈고 밤에는 개진달래 덤불 속으로 기어다니며 가시, 금작과 수풀 속에다 마이크 여러 개를 숨겨뒀고 고운 회색 모래 속에는 전선을 묻어놨다. 그렇게 지극히 불편하게 보낸 70시간. 하지만 이제 위대한 순간이 왔으니 다윈 보나파르트는 그가 고릴라들이 울부짖으며 결혼하는 과정을 입체 시각 촉감 영화로 기억해두은 유명한 장면 이래 가장 멋진 순간을,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맞았다고 되뇌며 갖가지 장비를 사이로 돌아다녔다. 멋있어! 그는 망원 촬영기를 조심스럽게 겨누어서 움직이는 대상을 끈질기게 쫓았고 기막히구나! 광분에서 일그러진 얼굴의 근접 촬영을 위해 동력을 올렸다. 오묘한 희극적인 효과가 나오리라고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30초 동안은 느린 동작으로 바꿔 촬영했고 그러면서 필름의 가장자리 녹음부에 녹음되는 채찍 소리와 신음과 마구 쏟아내는 거친 헛소리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렇다. 그러니까 확실히 더 좋았다. 약간 음향을 증폭하는 효과를 시도했고 잠깐 잠잠해진 사이에 종달새가 날카롭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자 기뻐했다. 그는 등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제대로 근접 촬영할 기회를 잡으려고
야만인이 돌아서기를 바랐다. 이런 놀라운 행운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마침 그 순간에 저 착한 친구가 정말로 몸을 돌리고 그는 완벽한 근접 촬영을 하는데 성공했다. 자, 멋있게 됐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는 혼잣말을 했다. 정말 멋있어. 그는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작업소에서 촉각 효과를 첨가시키고 나면 이것은 멋진 영화가 될 터였다. 향유 고래의 성생 아래 거의 맞먹을 만큼이나 훌륭한 작품이 되리라고 다윈 보나파르트는 생각했는데 그만하면 보드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대단한 수준이었다. 사람들은 열 이틀 후에 개봉된 서리의 야만인을 서부 유럽의 모든 인류 촉감 영화관에서 보고 느낄 기회를 얻었다. 다윈 보나파르트는 영화가 끼친 영향은 엄청나고 즉각적이었다. 영화는 저녁에 개봉됐다. 존의 전환적인 고적함은 이튿날 오후에 수많은 헬리콥터들이 무리를 지어 하늘로 몰려오는 통에 갑자기 깨졌다. 그는 밭에서 땅을 파고 있었으며 머릿속에서는 생각에 알맹이를 열심히 캐내는 중이었다. 죽음. 그리고 그는 삽을 한 번, 다시, 그리고 또다시 찔렀다. 우리의 모든 어제는 바보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이 비추어 주었다. 맥베스 오막 5장 22행. 그 어휘들 속에서는 천둥이 실감나게 우르릉거렸다. 그는 흙을 또 한사 펐다. 인간은 왜 죽었는가? 왜 그녀는 서서히 인간 이하의 존재로 몰락하고 말았으며 그러고는 마침내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썩은 시체에 입을 맞추는 신 햄릿 2막 2장 200행. 그는 삽을 발로 밟고는 단단한 땅으로 세차게 찔러 넣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파리를 대하듯 신들은 인간을 장난삼아 죽이는구나. 이어방 4막 1장 37에서 38행. 다시 천둥이 울리고 어이들은 스스로 진리라고 어쩌면 진리 자체보다도 훨씬 참된 진리라고 선언했다. 그런데도 글로스타는 리어왕에 등장하는 백작으로 앞에 인용구는 그의 대사인 그들을 한없이 상냥한 신들이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대에게 가장 좋은 휴식은 잠이고 그대는 자주 잠을 청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잠자는 것을 지나지 않는 죽음을 무척이나 두려워한다. 자에는 자로 3막 1장 17에서 19행. 잠자는 것을 지나지 않는데 꿈을 꾸는 것인지도 모른 지. 햄릿 3막 1장 65행. To be or not to be 독백의 한 구절임. 삽이 돌멩이에 걸리자 그는 그것을 집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죽음의 잠속에서 무슨 꿈을 꾸겠는가. 같은 주저 66회.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던 소리가 요란한 소음으로 바뀌었다. 야만인과 태양 사이를 뭔가가 가로막은 듯 갑자기 그의 머리 위로 그늘이 들이었다. 생각에 잠겼던 그는 깜짝 놀라 땅을 파다 말고 위를 올려다봤다. 진실보다도 더욱 진실한 다른 세계에서 방황하던 그의 마음은 제신들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개념에 아직도 몰입한 상태였다. 그가 어리둥절하고 당황해서 위를 올려다보았더니 가까운 허공에 때를 지어 떠있는 기계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허공에 잠시 가만히 떠있다가 그의 주변 사방에서 개진 달래 덤불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거대한 메뚜기들의 뱃속에서 하얀 인조견 플란넬 차림의 남자들과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아세테이트, 산동, 비단, 파자마나 벨벳 반바지나 소매가 없고 반쯤 지퍼가 달린 셔츠를 입은 여자들이 한 대에서 한 쌍씩 내렸다. 몇 분 후에는 수십 명이 등대 주변에 커다랗게 원으로 둘러서서 야만인을 빤히 쳐다보고 웃고 찰칵거리며 사진을 찍고 원숭이에게 그러듯이 땅콩이나 성호르몬껌, 종합 내분비선 버터과자를 던져줬다. 그리고 호그스백을 가로지르는 통행로가 이제는 끊임없이 오가는 항공기들로 붐비면서 그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기만 했다. 악몽에서처럼 10여 명은 몇십 명이 됐고 몇십 명은 몇백 명이 됐다. 야만인은 숨을 곳을 찾아 뒤로 물러났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자세로 등대의 벽을 등지고 섰어.
감각을 상실한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말도 못하고 이 얼굴 저 얼굴을 멍하니 쳐다봤다. 야만인은 이렇게 멍청한 상태에서 그를 정확하게 겨냥해 던진 껌 한 통을 뺨에 맞고 그 충격으로 생생한 현실의 감각을 되찾았다. 깜짝 놀랄 만한 아픔. 그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맹렬한 분노를 느꼈다. 가란 말이에요. 그가 소리쳤다. 유인원이 말을 하자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훌륭하고도 멋진 야만인 만세! 만세! 그는 떠들썩한 아우성 속에서 함성 소리를 들었다. 채치치! 채치치를 하라! 그 말에 따라 반응하듯 그는 문 뒤쪽 못에 걸린 매듭진 채찍 다발을 잡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흔들어 보였다. 야유하는 한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는 험악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다. 한 여자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모여든 구경꾼들 가운데 가장 공격을 받기 쉬운 가장자리의 사람들이 잠시 위협을 느껴 슬렁이다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는 단호하게 버텼다. 압도적인 숫자를 믿고 관광객들이 용기를 낸 것이다. 이것은 야만인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태였다. 그는 주춤하면서 멈춰선 채 주위를 둘러봤다.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의 분노한 목소리에는 거의 애원에 가까운 근리 드리웠다. 마그네슘 소금에 절인 복숭아를 먹어봐요. 만일 야만인이 돌진한다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게 될 위치까지 다가온 남자가 말했다. 그는 꾸러미를 내밀었다. 정말 좋은 거예요. 비위를 맞추려는 듯 상당히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덧붙여 말했다. 마그네슘 소금은 당신을 늙지 않도록 도와줄 테니까요. 야만인은 그의 재능을 모아들은 채했다.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희죽거리는 얼굴들을 하나씩 둘러보며 그가 물었다. 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채찍질을 해봐요. 100명의 목소리가 중구난방으로 외쳤다. 채찍질 모기를 부여봐요. 채찍 묘기를 보여줘요. 그러더니 이구동성으로 천천히 우렁차게 우리들은 채찍질을 보고 싶다 라고 인파에 언저리에 모여 선 집단이 구호를 외쳤다. 우리들은 채찍질을 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당장 따라서 고함을 질렀고 구호는 앵무새처럼 거듭거듭 되풀이됐다. 함성은 한없이 커지다가 결국 7, 8번쯤 반복될 무렵에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우리들은 채찍질을 보고 싶다. 그들은 모두 함께 외쳤다. 함성과 일체감에 도취된 그들은 요동치는 공감대를 형성한 나머지 몇 시간 동안이라도 거의 끝없이 계속해서 외쳐댈 것만 같은 기세였다. 하지만 25번쯤 반복되었을 무렵에 놀랍게도 함성이 갑자기 중단됐다. 또 다른 헬리콥터 한 대가 보그스백을 횡단해서 날아오더니 군중의 머리 위에서 잠시 정지 비행을 했다. 그러고는 관광객들의 행렬과 등대 사이의 빈 공간으로 데려와 야만인이 버티고 선 자리에서 몇 미터밖에 안 떨어진 곳에 착륙했다. 헬리콥터 추진기의 소음 때문에 함성 소리가 잠깐 들리지 않았다. 착륙한 헬리콥터가 엔진을 끄고 나서야 우리들은 채찍질을 보고 싶다. 우리들은 채찍질을 보고 싶다. 는 함성이 아까처럼 시끄럽고 끈질기고 단조롭게 다시 터져나왔다. 헬리콥터의 문이 열렸다. 흰 피부에 혈색이 좋은 젊은 남자가 먼저 그리고 초록색 짧은 벨벳 바지에 하얀 서추와 승마용 모자 차림의 젊은 여자가 내렸다. 젊은 여자를 보자 야만인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젊은 여자가 걸음을 멈추고 서더니 그에게 미소를 줬다. 그것은 어정쩡하고 거의 주눅이 든 듯한 애원의 미소였다. 몇 초가 흘러갔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입술이 움직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시끄럽게 반복되는 관광객들의 구호 때문에 틀리지 않았다. 우리들은 채찍질을 보고 싶다. 우리들은 채찍질을 보고 싶다. 젊은 여자가 두 손으로 왼쪽 옆구리를 누르더니 복숭아처럼 화사하고 인형처럼 아름다운 얼굴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이상하고 절망적인 그리움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의 두 눈이 점점 커지면서 밝아지는 듯하다가 갑자기 눈물 두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들리지 않는 무슨 말인가를 다시 하더니
갑작스럽고도 열정적인 몸짓으로 야만인을 향해 두 팔을 내밀며 앞으로 나섰다. 우리들은 잭치즈를 보고 싶다. 우리들은 잭치즈를. 그러나 갑자기 그들은 원하던 구경거리를 보게 됐다. 환양면! 야만인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족제비 같은 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작은 끈들을 엮어서 만든 채찍으로 그녀를 마구 후려쳤다. 겁에 질린 그녀는 도망치려고 몸을 돌렸지만 발에 걸려 개 진달래 덤불 속으로 넘어졌다. 헨리! 헨리! 그녀가 소리쳐 불렀다. 하지만 혈색이 좋은 그녀의 동반자는 재빨리 위험을 피해 헬리콥터 뒤로 몸을 숨겼다. 신이 난 구경꾼들이 흥분해서 함성을 지르는 사이에 야만인과 대치하던 방어선이 무너졌고 자력에 이끌리듯 그들은 중심을 향해 사방에서 아우성치며 몰려들었다. 고통은 매우적인 공포였다. 불에 타 죽어라 세교기여! 불에 타서 죽어라! 광분한 야만인이 다시 후려쳤다. 굶주린 듯 사람들이 몰려들어 여물통에 덤벼드는 돼지처럼 밀치고 기어올렸다. 오 유격이여! 야만인이 이를 갈았다. 이번에는 채찍이 그의 어깨를 때렸다. 유격을 죽여라! 죽여 없애라! 그들은 발광한 야만인의 미친 듯한 동작들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반항하는 자신의 육신을 때리는 그를 보고 사악한 타락을 상징하는 풍만한 여인이 채찍을 맞고 야만인의 발치에서 몸부림치며 개진달래 주원이의 나뒹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고통에 공포라는 매혹이 흘렸다. 그리고 길들이기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토록 뿌리 깊게 심어진 일체감과 화합에 대한 욕망의 지배를 받아 협동하려는 습성과 내적인 충동이 이끌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마구 때렸다.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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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인이 계속해서 소리쳤다. 그러자 갑자기 누군가 흥겹고도 흥겹구나 노래를 시작했고 어느새 그들은 모두 후렴을 따라 부르고 합창을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흥겹고도 흥겹게 돌고 돌고 또 돌고 8분의 6박자로 서로 때리면서 흥겹고도 흥겹구나. 자정이 넘어서야 마지막 헬리콥터들이 떠났다. 수마로 몽롱해진 야만인은 광릉의 광란으로 한창 기운을 뺀 다음이었어. 기지맥진한 채 개진달래 덤불 위에 누워 잠을 잤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벌써 해가 높이 떠 있었다. 그는 잠깐 동안 누워 햇빛을 보고는 부엉이처럼 어리벙벙하게 눈을 껌뻑였다. 그러자 기억이 났다. 모든 것이. 오 하나님, 하나님. 그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날 저녁에 윙윙거리며 호그스백을 횡단해 때를 지어 몰려든 헬리콥터들은 10km에 걸쳐 시커먼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었다. 어젯밤에 벌어진 참회의 향연을 신마다 해서 특별했기 때문이다. 야만인! 처음 도착한 관광객들이 헬리콥터에서 내리며 소리쳤다. 야만인 선생! 대답이 없었다. 등대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들은 문을 밀고 덧문을 달아놓아 어두컴컴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방 저쪽의 아치형 복도를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층계 밑이 보였다. 아치형 복도의 꼭대기 바로 밑에 매달린 한 쌍의 발이 눈에 띄었다. 야만인 선생! 아주 천천히 느긋한 두 개의 나침반 바늘처럼 두 발은 전혀 서두르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북쪽, 북동쪽, 동쪽, 남동쪽, 남쪽, 남남, 서쪽을 가리켰다. 그러더니 잠깐 멈췄고 몇 초가 지난 다음에 서두르지 않고 다시 왼쪽으로 돌았다. 남남, 서쪽, 남쪽, 남동쪽, 동쪽. 18